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성실하고 선량한 농부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언제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지요. 이 민수의 곁에는 충직한 개, 백구가 항상 함께였습니다. 백구는 민수가 어디를 가든지 그 곁을 지키며 늘 민수의 일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였지요. 민수와 백구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일에서 난 작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민수는 불평 같은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백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과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지요. 백구는 민수가 일할 때면 옆에서 밭을 지키고 밤이 되면 집 주위를 맴돌며 민수를 지켜주는 충직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해 마을 전체에 큰 가뭄이 닥쳐왔네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말랐고요.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었지요. 농부들이 키우던 농작물은 물이 부족해 시들어갔고 마을 곳곳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마을을 떠나거나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민수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밭에 씨를 뿌리고 백구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보았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고 결국 민수의 밭도 황폐해져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요, 민수와 백구는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티며 지냈지요. 민수는 먹을 것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백구의 몫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점점 살 길이 막막해지자 백구조차 양식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그런 민수를 이해하는 듯 더욱 그의 곁을 지켰고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의 안전을 살폈지요. 그렇게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상인이 민수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허름한 집과 그 앞에서 말없이 백구와 함께 앉아있는 민수의 모습을 보고 다가갔지요. 상인은 민수에게 말을 걸며 안녕하시오. 이 마을에 심상치 않은 가뭄이 든 것 같소이다만 당신의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군요. 라고 말을 했지요. 민수는 상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예, 가뭄이 심해 농사가 모두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저희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형편이네요. 상인은 민수의 말을 듣고 그의 어려운 형편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짐 속에서 꺼낸 쌀과 보리를 민수에게 건네주며 말했지요. 예, 저 역시 오랫동안 길을 떠나느라 힘들었지만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이 양식 많지는 않지만 부디 당신과 이 귀여운 개가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민수는 뜻밖의 호의에 깜짝 놀라며 상인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이 쌀 한 줌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힘든 시기니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부디 무사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한 뒤 길을 떠났지요. 민수는 상인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고요. 백구 역시 상인의 너그러움을 느낀 듯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민수는 상인이 떠난 후 자신과 백구가 당분간 지낼 수 있는 양식을 손에 들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지요. 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백구야, 이 은혜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은혜 꼭 갚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백구의 표정은 그런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백구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지요. 상인이 준 양식 덕분에 민수와 백구는 가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요. 비록 작물은 여전히 자라지 않았지만 두 식구가 배고픔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백구와 함께 밭일을 하며 조금씩 농사를 되살려 보도록 노력했지요. 상인이 베풀어준 은혜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 것을 생각하며 그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아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럭저럭 흘러갔네요. 시간이 지나가 그 끔찍했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곡식들은 서서히 회복되어 갔고요. 사람들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밭에도 비가 내려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네요. 민수는 가뭄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준 상인에게 감사하며 그가 베푼 호의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민수는 백구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상인이 그에게 베풀어준 양식 덕분에 새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요. 민수는 매일 상인을 생각하며 언젠가 그를 만나게 되면 받은 은혜를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가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난 민수와 백구의 이야기 속에는요,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에 소중함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민수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밭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가뭄으로 고생하던 시절은 지난 듯 했지만은 민수는 여전히 가난한 농부로 매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마을 장터에 물건을 팔러 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상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한눈에 그 상인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은인임을 알아보게 되지요. 민수는 그 상인을 알아보자마자 기쁨과 감사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장터 안쪽에서 열심히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몇 해 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저희 집에 들러 저와 백구에게 양식을 나눠주시던 분이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상인은 민수의 인사를 받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몇 번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미소를 짓습니다. 아, 그때 그 농부님이시로군요. 어려운 시기에 무사히 잘 견디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민수는 상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이 그동안 상인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인을 위해 준비한 곡식과 작은 돈주머니를 내밀었지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상인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제가 마련했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상인은 민수의 진심 어린 감사와 충직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선물을 사양하려고 했지만 민수와 백구의 마음을 보고는 결국 받아들였지요. 상인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요. 저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과 백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고 이제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거요. 민수는 상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인과 민수는 그 후에도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상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네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상인의 배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많은 물건과 재산을 잃었다고 했지요. 상인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해를 입어 고난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민수는 그 소식을 듣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밤새 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그 상인이 아니었으면 가뭄 속에서 나와 백구는 무사히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야. 상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갚아야지. 그분이 이제 힘든 상황에 놓였으니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어? 민수는 이 결심을 은근히 백구에게도 표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백구 또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듯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며 꼬리를 흔들어대네요. 민수는 백구와 함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곡식과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돈을 챙겨 상인을 도울 생각을 하지요. 민수는 백구와 함께 상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었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요. 민수는 상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힘이 났지요. 며칠을 걸어 상인이 있는 곳에 도착한 민수는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인의 얼굴에는 피곤과 절망이 가득했고요.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민수는 상인을 보자 다가가서 위로를 하며 자신이 준비해온 곡식과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려왔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좀 부디 좀 받아주십시오. 상인은 민수의 도움을 보며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가 준 곡식과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상인은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마음속 고통과 외로움을 민수와 백구 덕분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결단과 백구의 모습이 상인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지요. 민수와 백구는 상인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며 그를 도와주었고요. 상인은 그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인연을 맺으며 민수와 상인은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갔지요. 이제 민수와 백구 그리고 상인은 서로의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조용히 퍼져나갔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갚는 민수와 백구의 이야기는 널리 널리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학당에 명망 높은 관리가 자신의 아들을 본떠 만든 남학생 동상을 기증을 합니다. 이 동상은요,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심어주고자 세워졌지요. 남학생 모습으로 만들어진 동상은 한 손을 들어 마치 미래를 가리키듯 학당 건물을 향하고 있었고요. 많은 이들이 이 동상을 희망과 성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동상이 가리키던 학당 건물 3층 창문에서 한 학생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져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여겨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창문에서 또 다른 학생이 추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당 학생들 사이에는 불길한 소문이 감돌기 시작하지요. 동상이 가리키는 창문은 저주를 받았어. 동상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어. 학생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동상이 마치 저주를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이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를 동상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불안이 점차 커지자 학당의 스승님은 동상의 방향을 바꾸어 저주를 피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상을 기증한 고위 관리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학당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동상을 쉽게 옮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요. 스승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고가 단순히 불운한 사건일 뿐이며
동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당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연달아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지요. 그러던 중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이 깃들어 있어. 그 귀신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야. 누군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자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밤마다 동상이 가리키는 창문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이런 소문은 학당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까지 동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동상 주위에는 왠지 모를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밤이 되면 동상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두려워진 학생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고요. 특히 동상이 가리키는 창문은 더 이상 다가가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학당 분위기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학당에 보내기를 망설이기 시작했지요. 몇몇 학부모들은 학당에 항의하며 불길한 동상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학당 측은 여전히 고위 관리가 기증한 동상을 함부로 옮기거나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사소한 소문과 불안에 학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상이 설치된 이후로 학당 내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사고와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동상이 설치된 학당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와 처녀 귀신에 대한 소문에 대해 알게 되자 크게 우려했어요. 혹시라도 학당에서 공부하는 젊은 인재들이 이 저주로 인해 다치거나 학문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막아야 했기에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행어사 박어사가 학당으로 파견이 돼요. 박어사는 학당에 도착하자마자 그것의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학당에 어딘가 불안하고 음산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며 불안에 떨었고요. 마을 사람들 역시 학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어사는 학당 원장을 찾아가 동상에 얽힌 소문과 사고에 대해 물었습니다. 원장은 박어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사고와 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불길한 소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인 줄만 알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동상이 저주를 품고 있다고까지 말하는 상황이지요. 어쨌든 조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어 사는 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후 동상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홀로 동상 앞에 섰지요. 달빛 아래의 동상은 어둠 속에서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서 있었고요. 동상이 가리키는 학당 창문이 마치 죽음을 부르는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동상의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창문과 사고의 관계를 생각하며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지요. 박어 사는 동상 주변에서 묘하게 한기를 느끼며 그 한기가 단순한 공포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혼이 깃들어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어 사는 동상과 관련된 기묘한 사고가요, 사람들 사이의 소문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의 원혼에서 비롯된 저주임을 느끼고 더욱 자세히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의 꿈속에 처녀 귀신이 나와서 자신의 한을 풀어놓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박어사도 꿈 하나만으로 100%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고려는 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한 박어사는요, 처녀 귀신의 저주일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고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처녀의 과거와 죽음에 얽힌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을 노인들은 그에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한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처녀는 이 마을 근처에 살던 어여쁜 여인으로 학당의 한 스승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뒤에 학당의 예터에 묻혔다는 이야기였어요. 박어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처녀가 어떤 고통을 겪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의 원혼이 동상에 깃들어 자신을 학당에 가두었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밤 박어사는 처녀 귀신이 깃든 동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네가 품고 있는 한을 풀어주고 너의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주겠다. 그런데요, 정작 박어사는 처녀 귀신의 저주를 풀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쨌건 박어사는요, 처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모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지요. 그래서 박어사는 처녀 귀신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 더 깊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처녀의 과거와 억울한 죽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했지요. 박어사는 마을 노인들에게 처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요. 학당 근처에 살았던 한 노파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어사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노파는 박어사를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 그 불쌍한 아이를 말하는구려. 그 아이는
학당 근처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처녀였지요. 학문의 뜻을 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학당에 들러 스승님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노파는 눈시울을 붉히며 처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학당을 자주 오가며 학당의 스승님들과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하거나 필요한 일들을 도왔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예뻐하며 좋아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녀에게 불행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학당에서 권위를 지니고 있던 한 스승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스승은 권위를 이용해 그녀에게 부당한 관심을 보이며 억지로 그녀를 자기 곁에 머물게 하려고 했습니다. 처녀는 스승의 행동에 당혹스러웠지만요. 힘없는 처녀가 스승에게 거역할 방법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스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스승은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마을에서 내쫓아 버린 것이었지요. 무고한 처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마을에서 떠나야만 했고요. 결국 자신이 의지하던 학당에서 쫓겨난 절망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은 뒤 학당 근처에서 한이 된 영혼으로 떠돌게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지요. 박어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곳에서 억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된 처녀의 한이 동상에 깃들어 계속해서 기이한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억울하게 내쫓았던 학당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그 원혼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어사는 처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동상 앞에서 그녀의 영혼을 불러내기로 결심했지요.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동상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낮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처녀 귀신을 불렀지요. 네가 그토록 한을 품고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를 안다. 나는 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 너의 슬픔과 원통함을 말해다오. 잠시 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동상 주변이 서늘해졌습니다. 희미하게 보랏빛을 띠는 기운이 동상을 감싸며 그 안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녀는 아련한 눈빛을 한 채 고통과 한이 담긴 얼굴로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과 나의 억울함을 지우려 했지만 나는 이곳에 묶여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보. 당신이 이곳에서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오. 처녀 귀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내쫓고 저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나는 이 동상이 나를 대신해 이곳에 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손끝이 내가 품었던 한과 함께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랍니다. 박어사는 그녀의 사연을 들으며 동상이 그녀의 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지요. 처녀 귀신은 동상의 손끝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자신이 죽게 된 장소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어사는 처녀의 원혼을 달래고 그녀가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박어사는 처녀 귀신의 요구에 따라 그녀가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당의 원장을 찾아가 처녀의 억울한 사연을 설명하고 그녀가 학당과 마을에서 부당하게 희롱당하고 쫓겨난 일을 세상에 알리도록 설득을 했지요. 학당의 원장은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박어사의 결연한 태도와 그동안 이어진 기묘한 사고들을 되돌아보며 마침내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어사는 원장에게 학당과 마을 사람들에게 처녀의 원한을 풀기 위해 기도하고 그녀의 명예를 되돌리도록 요청했지요. 원장은 학당에서 그녀를 위해 특별히 제사를 지냈고요. 학생들과 함께 그녀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녀의 고통에 깊은 애도를 표했지요. 하지만 박어사는 처녀 귀신이 완전히 떠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상의 손가락을 제거하는 것이었지요. 동상의 손가락이 더 이상 학당을 가리키지 않도록 해서 그녀가 얽매였던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녀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어사는 동상의 손가락을 잘라내기 위해 장인을 불렀지요. 장인은 박어사의 부탁을 받고 밤이 되자마자 조심스럽게 동상의 손가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장인이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제거하자 박어사는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풀려나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처녀 귀신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 박어사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네요. 이제 저는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나의 고통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서서히 사라졌고요. 마침내 그녀는 평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어사는 그런 처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학당에서는요, 더 이상 불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학생들은 다시 평안하게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지요. 박어사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원한이 남긴 저주와 그 원한을 풀어낸 정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학당을 떠났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한 왕국에 윤왕이라는 현명하고 용맹한 왕이 있었습니다. 윤왕은요, 나라를 튼튼히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요. 이 윤왕은 무엇보다 사냥과 말을 다루는데 뛰어났습니다. 그가 활을 쏘면 목표를 놓치는 법이 없었지요. 사냥터에서 그의 솜씨를 보면 누구나 감탄을 했고요. 윤왕이 타고 다니는 준마는 마치 바람을 타고 달리는 듯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그러나 윤왕의 뛰어난 능력은 사냥과 말 다루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빛과 말 한마디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이 능력 덕분에 왕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었고요. 나라에 해가 되는 이들을 적절히 경계하며 왕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윤왕은 왕국 내에서 소란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대신들 중에 왕에게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점차 돌고 있었던 것이에요. 왕은 이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이는 이들 중에서도 진심을 속이고 권력을 노리는 자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생겼지요. 그러던 중 윤왕은 이를 알아보기 위한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충성심과 거짓을 분별해내기 위해 신하들과 함께 궁중 사냥터로 사냥을 나갈 것을 결정을 했지요. 왕이 직접 사냥터로 나가 신하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진심을 시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맑은 날 오후, 윤왕은 신하들과 함께 사냥터로 향했지요. 윤왕의 사냥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지방 유지들과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윤왕을 따라 나란히 말을 타고 사냥터의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며 사냥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신하들은 이 기회를 통해 왕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충성을 증명하고자 각자 멋을 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윤왕은 사냥터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사냥터 한쪽 끝에 있는 울창한 숲속을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허허, 저기 다들 보았는가? 저 숲속에 하얀 사자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본 자가 있는가? 왕의 목소리에 모든 신하들은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숲속은 조용하고 아무런 짐승도 보이지 않았지요. 신하들은 숲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하얀 사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대다수는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송구하옵니다. 전하, 저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리네요. 하지만 그중 한 사람, 저기 먼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유지는요, 잠시 고민을 하더니 갑자기 말에서 내려 왕이 가리킨 숲속으로 달려들어갔어요. 마치 정말로 하얀 사자를 본 것처럼 재빠르게 숲속을 헤쳐갔습니다. 이 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왕에게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하, 제가 그쪽을 뒤쫓아 보니 과연 하얀 털을 가진 사자가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하의 눈은 역시나 틀림이 없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대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른 신하들 중 일부는 이를 수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누구도 왕의 반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왕은 이 순간을 통해 충성과 거짓의 차이를 알아차렸지요. 그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헌을 늘어놓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왕은 이 자리에서 바로 무언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대신들을 격려하며 사냥을 계속 이어나갔지요. 하지만 왕은 그 지방 유지의 허위 보고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를 조용히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사냥이 끝난 후 윤왕은 조용히 신하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지요. 그대들은 오늘 함께 사냥터에 나가 많은 경험을 쌓았을 것이요. 내 말은 곧 진실이고 내 눈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들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매우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왕의 말을 들으며 신하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왕은 더는 사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요. 그 자리에서 신하들 모두가 그의 말에 담긴 뜻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지요. 특히 허언을 한 그 지방 유지는 왕이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왕에게 잘못 보이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지요. 그러나 이미 윤왕은 그 지방 유지의 속마음을 간파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지방 유지를 필요 이상으로 신임하지 않았고요.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언제든지 그에게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했지요. 이후 그 지방 유지는 자중하며 오랜 세월 동안 충성을 다하는 듯 보였지만요. 왕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의 뛰어난 눈과 사람의 진심을 꿰뚫는 통찰력은 왕국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어요. 신하들은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꾸밈 없는 충성을 보이지 않으면 언젠가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왕은 이후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왕국을 더욱 굳건히 다스리며 번영을 이루었지요. 신하들은 왕의 지혜를 칭송하며 그를 중심으로 섬기게 되었고요. 그의 이름은 백성들에게도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기만 할 줄 알았지요. 쓸 줄 모르는 천하의 구두쇠였어요. 그가 얼마나 인색한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돈 모은 데는 귀신이라도 되겠지만은 쓰는 데는 마치 소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인색하다고 비웃곤 했습니다. 영감은 자신의 밥상에 오를 양식조차도 아까워하며 매번 소박하게 식사를 했고요. 옷도 낡고 해진 옷을 키워가며 입었지요. 그의 집 곳곳은 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누구도 영감의 집 금고에 가득한 금전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금전자루는 무려 700냥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었으며 항상 자기 방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영감은 700냥이 든 돈자루를 방에 두고 잠시 마을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돈자루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영감은 깜짝 놀라 방 안을 이리저리 뒤져보았지만요. 돈자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던 700냥을 잃어버리자 영감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에 빠졌네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서든 돈자루를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침내 영감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돈자루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냥을 주겠다고 방을 붙여요. 그 방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700냥이 든 돈자루를 찾아주는 자에게는 100냥을 상으로 주겠노라. 영감은 돈자루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약속을 내걸었지만 마음속으로는 100냥을 줄 생각에 아깝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영감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돈자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선량하고 우직해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청년은 마을 너기에서 돈자루를 발견하고 방을 보고는 영감에게 가지고 온 것이었어요. 영감님, 혹시 이 돈자루가 영감님의 것이 아닌가 싶어 가져왔습니다. 청년이 돈자루를 내밀자 영감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돈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네요. 영감은 700냥을 되찾은 기쁨에 환호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감은 곧 약속했던 100냥을 청년에게 줘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되찾고 나자 영감의 인색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백냥을 주기 싫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영감은 꾀를 내어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영감은 냉정하게 청년을 쳐다보며 말해요. 네 이놈, 어찌된 일이냐? 자루 속을 보니 백냥이 모자라지 않느냐? 네가 틀림없이 손을 댔구나. 어서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여라. 청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루를 아예 풀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져왔는데 영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지요. 청년은 영감의 속셈을 간파하고 곧바로 관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사또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영감과 청년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차례로 질문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먼저 사또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돗자루를 주운 후 자루를 열어본 적이 있었느냐?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요. 아니옵니다. 사또님, 저는 자루를 한 번도 풀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렸다. 예, 사또님, 저는 자루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또는 청년의 진실된 대답에 의심을 거두고 이번에는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당신이 잃어버린 돈자루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었는가? 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요. 모두 8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요. 사또는 영감의 말을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자루에는 700냥만 들어있다 했으니 이 자루는 영감이 잃어버린 돈자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영감이 분명히 자신의 돈자루에 800냥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으니 이것은 영감의 자루가 아니라는 증거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자루는 청년이 계속 가지고 진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해라. 영감은 사또의 판결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또의 판결이 매우 합리적이고 엄중했기에 그 앞에서 거짓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지요. 영감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다 결국 700냥을 모두 잃고 말았네요. 그런데요, 속으로 후회하면서 큰 벌일까봐 두려워서 입도 뻥끗 못하고 사또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돈자루는 착한 청년의 몫이 되었고요. 그는 마을에서 큰 축복을 받으며 소박한 삶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구두쇠 영감의 인색함을 비웃으며 작은 이익을 위한 큰 욕심이 결국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기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요, 돈이란 모으는 것만큼 올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과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전해주며 진심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의미 또한 담고 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